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이민과 관세, 정부개혁 등에서 100가지는 180도 바꿔놓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100여 건의 소송에서 적어도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아직 미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이민과 관세, 정부개혁 등에서 100가지는 180도 바꿔놓고 있다고 US 투데이가 평가했습니다.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26개를 비롯해 현재까지 137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광석과 같은 자신의 아젠다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명령 137개 발동은 바이든 100일 때보다 3배나 많은 것이고 자신의 1기 시절보다도 100개나 많아진 겁니다. 행정명령 정치는 즉각 신속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왕처럼 통치한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 줄소송을 당하고 패소에 쉽게 제동이 걸리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108건의 소송에서 적어도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등 서너 가지는 하급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고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올라가 오는 6월 말에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거의 유일하게 국경 봉쇄로 국경 체포자들을 바이든 시절보다 99%나 급감시키면서 국경 대혼란을 일거에 해결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 체포자들은 바이든 말인 지난해 12월 4만 7천 명에서 트럼프 첫 달인 올 2월 8,347명, 3월에는 7,180명으로 95%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돼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꺼내든 관세 카드로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문제는 마음대로 관세율을 끌어올렸다가 너무 자주 바꾸는 바람에 관세 여파보다는 불확실성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성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비롯한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연사월 폭락해 6조 5천억 달러나 증발됐다가 2조 달러는 만회하는 널뛰기 장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트럼프 100일 동안 10조 달러는 날아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끈 도지를 내세워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대개혁에 나서 100일 동안 27개 기관에서 28만 명이나 해고했으나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과 반감, 소송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일단 물러난 후에도 2라운드 연방 공무원 감축 작업이 속개되지만은 취임 초반과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그리고 2조 달러 절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국경 봉쇄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합법 일시 체류자, 유학생과 영주권자들까지 추적하는 바람에 반감을 사고 있으며 지나친 관세 압박으로 불경기 가능성만 60%까지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 압박에서 입장을 전환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불경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할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중국산에 대한 145% 관세율을 절반 정도로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빅딜을 모색하는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가를 폭락시키고 채권 시장을 유동치게 만들었으며 물가 불안과 불경기 가능성을 높였던
중국과의 벼랑 끝 관세 전쟁,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 조짐에서 동시에 전격 입장을 바꿨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려 중국도 125%로 맞대응토록 만들었으나 이를 획기적으로 낮춰 최소 절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It got up to that. We were talking about fentanyl, where various elements built it up to 145. No, it won't be anywhere near that high. What level do you think it'll come down to if you haven't? It'll come down substantially, but it won't be zero.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너무 높게 됐다며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고 제로는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45%인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절반 정도인 50 내지 65% 사이로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 이익과 상관없는 중국산에는 35%의 관세만 부과하고 역으로 민감한 전략물자에는 100%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기 전에 해고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No, I have no intention of firing him. I would like to see him be a little more active in terms of his idea to lower interest rates. This is a perfect time to lower interest rates. It would be good timing. It could have taken place earlier. But no, I have no intention to fire him.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연준 의장을 한 번도 해고할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끌고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파월 의장을 메이저 루저라고 비난해 주가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 5월 말까지인 파월의 임기 만료가 빠르게 오지 않고 있다면서 해고 가능성을 시사했고 참모들과 연준 의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 해고 방식을 연구해 온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과 파월 압박으로 최근에도 수조 달러를 증발시키는 주가 폭락과 미 국채 시장의 요동, 물가 불안과 불경기 가능성 상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불러오자 입장을 전격 전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대외 발언 탓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광 산업의 위축은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최대 9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투자사들이 전망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상위권에 오르던 인기 여행지였지만 최근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에서의 여행도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에서의 미국행 항공권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대외 발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각국에 고유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 및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방문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외교적 긴장 구조의 여파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9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외국인의 미국 방문 감소와 미국산 제품 구매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미국이 올해 최대 90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3월 31일에 작성된 것으로 일부 관세는 이후 철회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경제 전문 분석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이미 생긴 부정적 인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착되고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관광산업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다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정세와 정책 변화는 관광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숙박업과 식당, 소매점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회복 여부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멈출지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관세 여파로 지역 주민들과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민주당 진영의 12개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등의 CEO들은 수주 후 수입품들이 동이나 빈 선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나 제롬 퍼블 연준 의장 해고 압박에서 한 발 물러섰으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소송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45%에서 절반 정도인 50 내지 65% 사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 양국 간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협상 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관세 불안, 관세 여파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센 항의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진영의 주정부들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장 먼저 북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관세 여파로 최대 수입 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오레곤 등 12개 주 주정부들이 뉴욕 소재 국제교육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12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비즈니스와 일자리에 재난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하고 사법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군안법에 의해 각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제적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잇따라 부과해 경제 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00명의 직원을 두고 학습제로 토이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관세 책임 강요 등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CEO는 소장에서 회사가 물어야 하는 관세는 연간 23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4,000%나 폭등하는 반면에 매출은 올해 25%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트럼프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수주 후부터 선반들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대형 소매업체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관세 여파로 공급선의 대혼란을 초래해 수주 후에는 수입품들이 동란 위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선반들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세 무역 전쟁을 벌여야 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각 주정부들에서 사업체 등 민간업계들과 법적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6월 초부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소진된 후 6월 초부터 관세 부과가 적용되면 새 차 가격은 소형 중형차는 2,500달러 내지 4,500달러, 럭셔리 자동차는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모든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가 두 달 만에 6월 초부터 미국 내 판매 시장에서 새차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들어온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된 후부터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본격 새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은 자동차 관세 25%가 적용되면 미국 시장에서 소형 중형 자동차 가격은 2,500달러 내지 4,500달러, 럭셔리 자동차는 2만 달러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6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들에 대해선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적용해 새차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 전역의 딜러들에게 6월 2일부터 새 차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대신 6월 2일 이전에는 어떤 자동차 가격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물량이 많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6월 2일부터 가격 인상을 공표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 혼다와 토요타 등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새 차 가격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해 750만 대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지난 한 해 미국 시장에서 170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중 65%인 114만 대는 수입해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대, 멕시코에서 14만 대를 생산해 미국에 가져와 판매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관세 25% 부과에 대응해 미국 내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한 해 미국 내 두 곳의 공장에서 56만 대를 생산했는데 120만 대로 2배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자동차들은 자동차 관세 25%를 무느니 미국 선적이나 하역을 중지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에서 만드는 아우디 자동차는 미국 내 항구에 도착하고도 관세 협상 결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예 하역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벤츠나 이태리의 마세라티 등 고급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수출을 일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500만 명 이상에 대해 5월부터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디폴트, 즉 상환 불능자들만 530만 명에 달하고 장기 연체자들도 400만 명을 넘어 몇 달 안에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래 중지됐던 학자 융자금 상환 불능자들과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제 징수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연방교육부는 강제 징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연방재무부와 협력해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는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 징수를 5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 징수 대상은 현재 디폴트, 즉 상환 불능에 빠진 530만 명이 우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90일부터 180일 사이에 장기 연체하고 있는 400만 명 이상도 순차적으로 디폴트로 되기 때문에 강제 징수 대상에 편입됩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수개월 후에는 강제 징수 대상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제 징수권을 가진 연방재무부는 상환 불능자들을 추적해 세금 환급 등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지급을 보류시키고 돈을 벌고 있을 경우 임금을 압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현재 4,270만 명이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400억 달러를 대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매달 상환하고 있는 대졸자들은 전체의 38%인 1,870만 명이 있습니다. 대졸자들의 월 상환은 팬데믹 기간 내내 장기간 동결됐다가 바이든 시절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종료돼 상환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중단되어 온 월 상환이 재개된 줄 모르고 있거나 일자리가 없어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연체와 상환 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4천만 명에 대해 1인당 $10,000 내지 $20,000씩 일괄 탕감안을 추진했다가 2023년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각종 탕감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2023년 중반부터 2025년 1월 임기 말까지 500만 명 이상에게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 융자금 탕감은 상환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가 학자 융자금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폐허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 프로그램 폐지 등 형평성 확보 노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해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대학 인가 시스템 개편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 DEI 정책을 비판하며 인가기관 개혁과 학교 징계 기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학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인가는 교육의 질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는 학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인가 여부는 대학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은 미국 내 대학교 및 대학 인가기관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학교들이 DEI 기반 기준을 강요하며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인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K-12 징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학교 징계는 DEI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SNS를 통해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실 내 기술 혁신 지원 등 교육 전반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대학 인가 제도를 개편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새로운 인가기관을 공식 인정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대학교수협회 회장은 트럼프는 대학과 인가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제도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처벌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권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권 보호 조치를 또 한 번 악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방 지침을 발표하며 바이든과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인종차별적 불균형 해소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인종적으로 유리한 징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역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장려하고 연방 개입을 끝내 교육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보수 성향의 입장과 이번 행정명령이 시민권 보호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시민권 비영리 단체와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은진입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5월 1일부터는 도우지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특별 연방 공무원 지위로는 4월 30일까지만 일할 수 있는 데다가 연방 공무원 해고 등과 관련해 강한 반감으로 테슬라 사업이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5월 1일부터 도우지 업무에 관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개에 약속했습니다. 머스크는 주가 폭락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5월부터는 도우지 업무에 관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머스크는 5월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도우지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연방정부 개혁 작업을 주도해온 일론 머스크가 도우지 업무에서 완전 손 떼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 연방 공무원의 3개월 임기가 4월 말에 끝나는 데 맞춰 사실상 도우지 수장직에서는 물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대통령과 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정부 개혁 작업을 계속 맡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지금보다는 파워 행사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온 도우지의 젊은 기술진들은 사회보장국과 국세청,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 등의 모든 정부 데이터들의 접근권을 부여받고 조사해왔습니다. 도우지팀은 사기와 낭비, 남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 시스템에 있는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들을 다루고 이를 토대로 연방 공무원 해고와 연방기관 축소, 예산 동결 삭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 해고와 연방기관과 예산 삭감 등을 과감하게 진행하면서 집단 시위와 소송을 당해온 데다가 테슬라의 판매와 수익, 주가가 대폭락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 사실상 손을 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올 1분기 인도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은 71%나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2월 고점에 비해 50%나 폭락했으며 올해에만 41%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대명사인 BYD는 5분 안에 풀 충전이 가능한 새 시스템을 개발해 테슬라는 물론 모든 전기차 제조사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테슬라는 중국 상해에서 생산하는 모델 3와 모델 Y만 계속 주문받고 다른 곳에서 제작하는 모델 S와 모델 X는 중국 내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년 중에는 3개월씩 여러 번 일할 수 있는 특별 연방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내년 7월 4일까지 매듭 짓기로 한 연방개혁을 마무리할 때 도우지 수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각 부처 강요들이 도우지 팀의 무리수를 내세워 파워 행사를 제지할지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3월에 전달보다 5.9%나 급락하며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져 봄철 주택 시장이 여전히 한파에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있으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빙이 기대돼 온 미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강한 한파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3월에 연율로 402만 채에 그쳐 전달보다 5.9%나 급락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5.9% 급락한 것은 2022년 11월 이래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팔려고 나온 기존 주택 재고는 133만 채로 전달보다 8.1% 급증해 4개월 공급치로 늘어나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기 때문으로 전국 부동산인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4월 17일 현재 4.83%로 일주일 전 6.62%에서 급등했습니다. 재고는 급증했으나 거래가 급감하는 바람에 집값만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판매된 중위 주택 가격은 40만 3,700달러로 전년보다 2.7% 오르면서 21개월째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3월의 기존 주택 판매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 지역에선 49만 채가 팔려 2% 줄어든 반면 중위 가격은 46만 8천 달러로 전년보다 7.7% 올랐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선 95만 채가 거래돼 전달보다 5%나 급감한 데 비해 주택가격은 30만 2,100달러로 전년보다 3.5% 인상됐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181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5.7% 급감했으나 주택가격은 36만 400달러로 1년 전보다 0.6% 소폭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부 지역에선 77만 채가 거래돼 전달보다 가장 많은 9.7%나 급감한 반면 주택가격은 62만 1,200달러로 전년보다 2.6%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봄철에 해빙기를 시작해 자녀들의 여름방학 시즌에 각급 학교를 결정해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 피크를 보이고 있는데 근년 들어 각종 악재로 좀처럼 해빙과 열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난 한 해 신고된 피해액만 해도 166억 달러로 33%나 급증한 것으로 FBI가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투자 사기가 가장 많고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유출, 기술 지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와 결제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노리는 온라인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각 사법당국에 신고된 온라인 사기 피해 액수만 해도 2024년 한 해 166억 달러로 전년보다 33%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사기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25만 건으로 건당 평균 19,000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FBI는 분석했습니다. 타겟된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위와 함께 사업체, 시설들의 시스템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내라는 랜섬웨어 위협도 지난해 9%나 증가한 것으로 FBI는 밝혔습니다. 전체 온라인 사기에서 역시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지난해 14만 7천 건에서 4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건수로는 25%, 피해 금액은 43%나 폭등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8만 3천 달러로 전체 평균 1만 9천 달러보다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20대 이하 젊은 층은 역시 온라인 사기에 잘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은 지난 한 해 18,000건에서 2,2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유통별로는 투자 사기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 한 해 65억 달러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직장 이메일이 유출돼 재정범죄에 악용되면서 27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3위는 테크 서포트, 즉 기술 지원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로 14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4위는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돼 사기에 악용된 사례로 지난 한 해 14억 달러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5위는 애정 공세로 접근하는 로맨스 사기로 지난해 6억 2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신고했으며 버몬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이 가로채는 방법으로는 송금하라는 요구가 아직 악용되고 있으나 점점 암호화폐로 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BI는 그러나 온라인 사기 피해가 신고 안 된 부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를 양산해내며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경고했습니다.